예,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뭐 가볍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토요타. 글쎄 여기 일본 발음이 돈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토요타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요약해 봤습니다. 책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와 있고요. 예, 상당히 두꺼워서 한 550페이지 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라기보다는 토요타의 역사니까요. 토요타 가문,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토요타 가문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요. 이미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읽는 이야기라서 저와 같은 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1937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랜 역사를 갖는데 어떤 부침을 겪으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지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긴 한데, 토요타 방식이라고 토요타가 자랑하는 아주 새로운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확립되어 왔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타 가문은 제일 처음 시작은 토요타 사키치라는 사람인데요. 뭐 메이지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뭐 100 몇십 년 전 분인데, 그 교육은 초등학교밖에 안 받았는데 상당히 이런 기계를 다룬 능력이 좋아서 방직기 관련해서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자기가 발명한 방직기를 가지고 토요타 직기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여담은, 당연히 방직기는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토요타가 방직기를 처음 발명한 건 결코 아니고요. 방직기가 발명되고 100년, 영국에서 발명되고 100년 이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영국에서 발명된 방직기를 가져다가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방직기가 가다가 사람이 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수정하는데, 그때 방직기는 중간에 질이 잘못 꼬여도 계속해서 막 한참을 짠 다음에 보니까 이거 1시간 전부터 잘못됐네, 이런 식인데, 그 잘못이 발견되는 시점에 기계를 멈춰서 사람이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키치가 방직기를 발명해서 아주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 아들인 토요타 키이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돈으로 또 머리가 좋았겠죠. 동경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이치로는 아버지의 방직회사를 물려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그 세계를 돌아다녀 봤더니 미래는 자동차다. 미국은 정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막 나오는데 일본도 앞으로는 자동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무슨 비행기 발명한다고 하면 다 웃겠죠.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야 어떻게 너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냐라고 하는데, 혼자서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요다 키이치로의 조카인 에이지, 그 다음에 아들인 소이치로, 그 다음에 토요다 키이치로의 손자인 아키오 쪽으로 계승되는데요. 이 토요다 에이지도 동경대학 공학과를 나왔다고 그러고, 상당히 이런 공학적인 그 전통을 가진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동경 부근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이런 영업 쪽이나 관청 쪽에 이런 판매를 위주로 하는 이런 거가 될 텐데요. 토요타 가문은 동경에서 멀리 떨어진 나고야 쪽에, 그것도 나고야시에서도 떨어진 아주 시골, 나고야 변두리 시골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슨 영업이나 인맥보다는 정말 기술로 승부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일본 차는 저품질이고 수요도 별로 없었죠. 일본 사람이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고전을 했고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물려준 방직 부분에서 막대한 이익으로 적자를 메우지 않았으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차 대전 때 외국차가 이제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나 영국이 일본에 차를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저품질이지만 토요타 자동차를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좀 발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에는 뭐 일본 경제가 폭삭 붕괴돼서
그때 정말 그 도요타 자동차가 부도까지 갔고요. 기이치로가 사장 자리를 내놓고 제발 살려달라 은행에 빌어서 간신히 정말 그때는 도요타 자동차가 망할 거라고 그랬고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였는데 이게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도요타 자동차를 살린 게 한국 전쟁이었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이 한국 전쟁에 쓰일 여러 가지 트럭이나 또는 미군 트럭을 수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뭐 미국 사람이 여기까지 날라와 살 수 없으니까 토요타 자동차한테 너희가 미군의 자동차를 납품하고 그 수리를 너희가 하라라고 해서 갑자기 부도 직전의 회사가 엄청나게 회생을 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으로 됐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품질이었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투기를 만들었죠. 무슨 제로 전투기래갖고. 그 전투기를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니까 전투기를 만들던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전투기 만들던 기술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자동차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요타 자동차뿐만 아니지만 다른 자동차들이 그때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된 게 이런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비행기 엔지니어들이 일로 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는데 토요타 자동차의 경영진이 좀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급성장할 때 엄청난 투자를 해서 판매망도 구축하고 공장도 엄청나게 늘려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이걸 선점하여서 크게 성장한 일본 내에서는 크게 성장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배경에는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 진출하면 우린 저품질인 일본 자동차는 도산한다 라는 공포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자동차를 막상 수입을 하면요, 일본은 당시 포장도로가 거의 없는 비포장도로라서 막 길이 울퉁불퉁해서 미국 자동차는 이제 고속도로에 맞춰서 했는데 일본은 고속도로도 없고요. 그리고 길도 험해서 미국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속도는 느리지만 이런 비포장 도로에 잘 맞는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1986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이 너무 대미 무역 흑자를 난다고, 지금 중국이 그런 거죠. 막 압박을 하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또 여기서 좀 재빠르게 움직인 게 미국 켄터키에 커다란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 사람이 쓰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 켄터키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붕괴돼서 그리고 엔화가 막 급등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값이 너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자동차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와중에도 먼저 이보다 한 발 앞서 미국 켄터키 공장을 설립한 도요타 자동차는 이 공장 덕분에 미국 판매를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고비고비마다 투자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영진의 일이고, 이 책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생산 방식으로 토요타가 큰 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이뤘다 그러는데요.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just in time.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잔뜩 쌓아놓고 차를 생산하지 않고 딱 오늘 생산할 만큼 부품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를 다 없앴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퀴가 5개 쓰일 거면 오늘 아침에 바퀴 5개를 만들고 그거를 뭐 점심 때 갔다가 바퀴 5개를 끼우는 이런 방식이죠. 절대로 오늘 5개 쓰는데 6개를 안 만드니까 재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스트 인타임이라는 아이디어를 토요타 공장에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오노 다이스케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산조사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15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정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막 오늘 바퀴 생산을 막 해서 막 이렇게 한 10개쯤 만들 수 있다 막 만드는데 누가 와서 오늘 5개만 만들어.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들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간섭을 하니까 그 공장에서는 오노 다이스케를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노 다이스케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전모를 쓰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놈 저거 우리가 뒤통수를 갖다가 망치로 칠까봐 두려워서 모자 쓰고 다닌다라고 생각할까봐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장에서 원래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데도 자기는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 왜? 자기는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엄청나게 욕도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해낸 시스템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런 단어인데요. 슈퍼마켓 시스템 뭐냐? 그 슈퍼마켓을 가면 즉 뭐 우리 편의점 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빵이 크림빵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크림빵을 사람들이 막 사가면 2명이 사가면 그 2개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많이 쌓아놓지 말고 다음 A 공정이 1번 공정, 2번 공정이 있는데 2번 공정에서 필요한 오늘 나사가 10개 필요하다 그러면 1번 공정에 나사를 10개 갖고 가면 1번 공정은 그 10개 갖고 간 만큼만 생산해서 채워놓지 그 이상은 생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나사를 내가 생산하는데 보통 때는 뭐 하루 종일 나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나사가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일했더니 나사가 이제 오늘 그만 생산하라 이럽니다. 그럼 오늘 나는 노나요? 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너 다이스키가 생각한 게 너는 왜 나사만 만드냐는 거죠. 너는 오늘은 그럼 나사 만들지 말고 저기 핸들, 그 자동차 핸들 만드는 쪽에 가서 일해라. 아니 내가 나사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핸들도 만들고 나사 오늘은 핸들 쪽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핸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나사고 핸들이고 별로 필요가 없고 오늘은 바퀴 쪽에 가서 일해라. 뭐 오늘은 저기 뭐 이 밑에 무슨 차축이나 무슨 기어 같은 것 쪽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1번 공정이 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번 공정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2번 공정에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2번 공정 사람을 다 1번에 투입하고요. 오늘은 2번 공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1번 공정 사람들이 2번 공정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데 뭐 오늘은 너무 일이 많아서 거기 그 2번 공정이 이게 더뎌갖고 1번 공정의 생산물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1번 공정에서 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2번 공정에 투입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방식은 처음에 엄청난 공장 노동자들의 특히 노조의 반발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왜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그렇지만 15년간 이 사람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요해서 됐고요. 간판 방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간판 방식은 뭐냐면 조그만 이런 통을 주고요. 아주 조그만 통인데 너는 요 통이 비면 요 통만큼만 더 생산해라. 즉 네가 나사를 생산하는데 무작정 나사를 많이 생산하면 안 되고 요 나사 통에 한 20개 들어가는데 요 20개를 생산하고 그 다음 공정에서 그 나사를 가져가면 그 다시 20개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혼자서 막 200개, 300개 이렇게 생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또 카이젠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개선입니다. 개선. 그래서 뭐 카이젠 방식이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말로 개선 방식인데요. 이렇게 그 한마디로 토요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이런 개선은 결국 목표는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올려라, 생산성을 올려라. 이제 이런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미국은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 소나타를 계속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당시 자동차의 수요가 적어서 빨간색 뭐 소나타라고 해봅시다. 뭐 캠리라고 해 빨간색 캠리를 5대. 그 다음에 뭐 토요타 트럭 까만색을 10대. 뭐 하루에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 너희가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한 가지 일만 하고 그래도 되지만 미국이 아니라 일본은 소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토요타 트럭을 생산했다가 그 다음에 캠리를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차를 생산할 때 어떤 라인에서 오늘은 토요타 캠리를 5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토요타 트럭을 10대 생산해라. 그러면 토요타 캠리를 막 생산하다가 그 기계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다 바꿔서 토요타 트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게 2시간 걸리고 일본에서는 당시에 1시간이 걸려야 이 기계를 다
그 승용차에서 트럭 기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노 다이스케가 옆에서 2년 동안 너희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리 회사 망한다라고 막 그 강요를 해서요. 그러니까 뭐 강요를 한다는 게 오노 다이스케 이 사람이 직접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옆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걸 줄일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강요를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싫어하다가도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점점 개선을 했는데 1, 2년 사이에 1시간 걸리던 게 9분 만에, 즉 승용차 생산하다가 야 이제 트럭이다 그러면 딱 9분 만에 트럭 생산 기계로 쫙 바꿔갖고 9분 후에는 트럭이 생산되는 시스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 사람들은 뭐 트럭을 만든 것도 아니고 승용차를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닌데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개선, 즉 발명이 아닌 개선 부분에 엄청난 재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치열함은 우리가 본받을 면이 있지 않나 생산이 됐고요. 뭐 이 오노 다이스키가 만든 그 부실을 생산조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산조사실에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스톱워치를 막 재면서 너는 이게 왜 몇 초 더 걸렸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못살게 굴어서 생산조사실이 엄청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 카이젠의 철학을 보면 그 생산성 향상은 결국 엘리트 관리직,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엘리트 관리가 너희 이런 기계를 써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런 조그만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즉 엘리트 관리직이 하면 좋은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돈을 많이 들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조금 바꿔봤더니 훨씬 일이 잘 되더라, 뭐 불량품이 떨어지더라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효과를 본 게요. 유류파동으로 1970년대에 이제 석유가가 막 올랐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석유를 좀 덜 쓰는 자동차를 원한다. 또는 무슨 이렇게 그 자동차 수요가 줄어서요. 미국조차도 이제 무슨 빨간색 포드를 뭐 몇만 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빨간색을 원해요, 난 파란색을 원해요, 뭐 이런 그 소비자 그 요구에 따라서 소량 생산으로 좀 바뀌면서 그 이런 일본식 토요다식 방식이 엄청난 효과를 났답니다. 다른 데는 막 이 시스템 바꾸는데 막 2시간 걸리는데 일본은 9분에 바꾸니까 얼마나 그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카이젠 방식은요, 사실은 그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항이 심하답니다. 왜 네가 뭘 하냐? 이건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왜 나보러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사람들에게 이 방식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조사실에 계속 우수한 사람을 들여와서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왜 개선 안 하냐, 이거 좀 비효율인데 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기의 후계자들을 양성한 게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노조가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이 오노 다이스케의 생산조사실을 밀어준 토요타 가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경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식을 설립한 오노가 한국에 와서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이겠죠. 지금 오노 씨는 돌아가셨고요. 1990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저녁 노을은 왜 붉을까? 민들레꽃은 왜 노랄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의문은 공부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생각하는 사람이 양성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즉 공고를 막 졸업해서 18, 19의 회사에 들어온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의문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토요타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트가 아니라 회사에 한두 명이 아니라 회사의 전원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뭐 오너도 이걸 15년 걸려서 간신히 했지만 이렇게 하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요타 방식은 완성이 없는 것이, 새 자동차가 나오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또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 토요타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세계적인
토요타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